엄마 돈은 너 진작에 때문이야! 다 네가 날렸잖아요. 다 망쳤어! 딸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지하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관리비 고지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편 시작.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작은 방 안이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사위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딸네 집에서 산 지 10년째 저는 이 집의 조용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손주 유진이가 아침 7시에 일어나니까 그 전에 아침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환풍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사위는 된장찌개 냄새를 싫어하니까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20평 아파트의 거실이었지만 제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소파 끝자리뿐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딸 은정이와 사위 재혁 그리고 대학생인 손주 유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 없었습니다. 작년 가족여행 때 찍은 거지. 나는 집을 봐야 한다고 했으니까.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딸이 일어나기 전까지 1시간. 저는 조용히 앉아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7시 30분 식탁에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3가지. 손주 유진이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밥 먹어요. 유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22살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맛있겠다. 유진이는 밝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밥이 최고예요. 이 아이만큼은 여전히 날 할머니로 대해주는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유진이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딸 은정이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한 얼굴이었습니다. 요즘 딸은 매일 아침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집에서는 맨 얼굴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위 재혁이 나왔습니다. 아, 또 된장찌개야?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아침마다 된장찌개만 끓이시면 어떡해요? 저 된장찌개 질렸다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구나. 다음엔 다른 걸. 됐어요, 됐어. 그냥 먹을게요. 사위는 숟가락을 들며 혀를 찼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남기면 안 됐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딸을 불렀습니다. 왜? 이번 학기 등록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딸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위도 고개를 들어 유진이를 봤습니다. 등록금이 어떻게 됐는데?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직 300만 원이 부족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감이 이번 주까지인데 300만 원? 사위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진아, 너 지난달에도 돈 달라고 했잖아. 그건
책값이었고, 책가, 등록금, 뭐 이것저것. 대학생이 돈 쓸 때가 왜 이렇게 많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줄게. 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요? 딸이 되물었습니다. 응, 내 용돈 모은 거 있잖니. 그걸로. 어머니, 그거 얼마나 된다고요? 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용돈이 월 30만 원인데 1년 모아봐야 360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좀 모은 게 있어. 어머니, 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돈은 진작에 다 날렸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0년 전에 투자한다고 퇴직금 전부 맡기셨다가 사기 당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건 어머니, 우리가 그때 말렸잖아요. 투자하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가 고집 부리셔서 다 날린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가? 정말 그랬던가? 엄마 됐어.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부담 드리지 말자.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알아서 해? 이번 주까지인데.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 퇴직금은 정말 다 날아간 걸까? 저녁 8시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제 일과였습니다. 분리수거는 지하 1층 수거장에서 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도착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캔을 분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종이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터져서 내용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누가 제대로 안 묶고 버렸네. 저는 쪼그려 앉아서 흩어진 종이들을 주웠습니다. 고지서들이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건물 관리비 고지서, 청구 대상 이명희, 건물 주소 서울시 강남구동 123번지, 이번 달 관리비 85만 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명희, 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건물? 제 이름으로?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유진이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지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유진아.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쓰레기. 줍고 있었어. 제가 할게요. 할머니는 올라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렸지만 참았습니다. 유진이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할머니, 무릎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고지서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밤 11시 모두 잠든 시간. 저는 작은 방 안에서 고지서를 펼쳤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건물 소유주 이명희,
건물 주소 서울시 강남구동 123번지. 관리비 85만 원. 틀림없었습니다. 강남구 123번지. 그 주소가 낯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되는지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이 느리게 로딩됐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떴습니다. 강남구동 123번지. 번화가 한복판이었습니다. 여기 내가 아는 곳인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15층짜리 상가 건물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외관이었습니다. 이게 내 건물?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10년 전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전부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그런데 왜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다시 접어서 베갯니 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내일 직접 가봐야겠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여보, 퇴직하면 우리 조그만 카페라도 하나 차리자. 남편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당신 퇴직금이랑 내 적금 합치면 될 거야. 하지만 남편은 제가 퇴직하기 5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 건물이 뭐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고지서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남구동 123번지.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10년 된 옷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려뒀던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곳에 가야 하니까 거울을 봤습니다. 77세 할머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 이명이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을 확인하는 날이야.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대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사위가 된장찌개를 싫어한다고 했으니까요. 7시 30분 식구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이 다르네요. 딸 은정이 눈썹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응, 미역국 끓였어. 갑자기 왜요? 그냥 메뉴를 바꿔보고 싶어서. 사위 재혁이 자리에 앉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오늘은 미역국이네. 역시 말씀드린 보람이 있네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왜요, 어머니? 오늘 병원 좀 다녀올게. 딸의 손이 멈췄습니다. 병원?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정기검진 받으러.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던 제가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기검진이요? 어머니, 작년에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니까 한 번 더 받아보려고. 딸은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세요.
근데 혼자 가실 수 있어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점심은 어떻게 하시게요? 밖에서 먹을게.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는 괜찮으세요? 필요하시면. 아니야, 괜찮아. 용돈 모은 거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다녀오세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교사 시절 서류를 담고 다니던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 지갑과 고지서를 넣었습니다. 9시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였지만 무릎이 아파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붐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나만 늙었구나.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구동 123번지. 환승을 2번 해야 했습니다.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내 건물일까? 아니면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건물일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건물이라는 것을. 30분이 지나 첫 번째 환승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2번째 전철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었구나. 20분 후 2번째 환승역. 또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3번째 전철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자리가 있었습니다.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곧 도착한다. 10시 40분 목적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환한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번화가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도보 5분 거리.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급 상점들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게, 레스토랑, 카페들이 즐비했습니다. 이런 곳에 내 건물이 있다고? 3분쯤 걸었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앞에 15층짜리 회색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외관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근으로 만들어진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저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입구에 주소판이 보였습니다. 강남구동 123번지. 틀림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층에 큰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보였습니다. COFFE. 화려한 간판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안이 환히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이 멈췄습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여자, 딸, 은정이었습니다. 충격.
저는 유리창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딸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딸의 밝은 목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들렸습니다. 은정이가 여기서 카페를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한 번도 카페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쉬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일주일에 두세 번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었지. 그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카페 안을 자세히 봤습니다. 넓었습니다. 3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테이블이 10개쯤 있었고 모두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커피 머신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인테리어도 세련됐습니다. 이런 카페를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때 사위가 보였습니다. 제역? 주방 안쪽에서 뭔가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유리창에서 떨어져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여기서 장사를 했구나. 그것도 내 건물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건물 소유주 이명희.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내 건물이면 이 카페도 내 건물 1층이잖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임대료는? 딸이 나한테 임대료를 낸 적이 있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오히려 저는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받았습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하면서 나한테 용돈을 준 거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이 높고 화려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대 있었습니다. 벽에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1층 COFFE 편의점, 2층 영어학원, 3층 치과, 4층 세무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쭉 올라갔습니다. 15층까지 전부 임대 중이었습니다. 전부 다 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관리사무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남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건물주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제가 혹시 이 건물 주인일 수도 있어서요. 네, 어르신이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명희입니다. 남자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타닥타닥 쳤습니다. 한참을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으시네요. 네. 이명희님 건물주 맞으십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12년 8월 15일자로 소유권 등재되어 있네요. 2012년, 12년 전, 제가 퇴직한 해였습니다. 그럼, 정말 제 건물인가요? 네. 등기부등본에 이명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남자가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현재 월 임대료 총액이 약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15개 호실 전부 임대 중이니까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나요? 박은정 씨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딸 이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2012년 9월부터요. 건물주님께서 동의하신 거 아니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힘없이. 저는 몰랐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건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럴 리가. 어떻게 딸이 재개발로 건물이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고지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걸 어제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르신.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지난 12년간 입금 내역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건물주님이시니까 당연히 받으실 수 있죠.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프린터를 돌렸습니다. 지잉 소리와 함께 종이가 나왔습니다. A사 용지 10장. 12년간의 임대료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2012년 9월 4,500만 원 입금 마이너스 박은정. 2012년 10월 4,500만 원 입금 마이너스 박은정. 2012년 11월 4,500만 원 입금 마이너스 박은정. 쭉 내려갔습니다. 2024년 11월 5천만 원 입금 마이너스 박은정. 매달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딸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하단에 총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2년간 총 입금액 약 68억 원. 68억? 숨이 멎었습니다. 어르신, 물 좀 드릴까요? 남자가 황급히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받아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네, 그래야겠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힘내세요.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2년, 68억. 딸은 매달 저에게 3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12년이면 4,320만 원. 저는 68억 중에서 4,320만 원만 받은 겁니다. 은정아, 너는 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집에 가면 안 돼. 딸이 눈치채면 안 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여전히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입금 내역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12년간의 배신이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준석, 30년 전 제자. 지금은 변호사라고 들었습니다. 준석이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교사 모임 단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2년 전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최준석 선생님들, 저 변호사 개업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에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준서가. 네. 누구세요? 나. 이명희 선생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명희 선생님 맞으세요? 응. 나야. 선생님, 어떻게,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어요? 단톡방에서 봤어. 준서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선생님 좀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준석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 빌딩 7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법률사무소 최준석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서가 하나, 그리고 상담용 소파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책상에서 일어나는 남자. 준석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그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준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30년 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소년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준석아, 선생님 앉으세요. 준석이 소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준석이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선생님, 30년 만이네요. 그러게, 내가 이렇게 컸구나. 준석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내가 뭘? 선생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저 중학교도 못 갔을 거예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준석은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려 했었죠. 그때 제가 몰래 장학금을 신청해 줬습니다. 그리고 3년간 준석의 학비를 댔습니다. 준석은 그것도 모르고 장학재단에서 준 거라고 알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제 학비를.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절대 못 잊어요. 준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전화로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고지서와 12년간의 입금 내역서였습니다. 이걸 좀 봐줄래? 준석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준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 건물이 선생님 명의인 게 맞으신가요? 응,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다는 게 무슨. 준석이 멈칫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건물이 있는 줄 모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처음 알았어. 12년 동안요? 응. 준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딸분께서 재개발로 없어졌다고 하셨다고요? 응. 그래서 나는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다 날린 줄 알았어. 준석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68억. 중얼거렸습니다. 12년간 68억이 딸분 계좌로. 나는 매달 30만 원씩 받았어.
준석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준석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뭔가를 타이핑했습니다. 선생님,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첫째, 건물은 선생님 명의입니다. 2007년 8월 15일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가 퇴직한 날이야. 네. 아마 퇴직금으로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딸분을 믿고 정권을 맡기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거야. 은정이가 알아서 한다고 했거든. 둘째, 준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딸분은 선생님께 재개발로 건물이 없어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응. 셋째, 12년간 월 평균 5천만 원, 총 68억 원의 임대료를 딸분이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래. 넷째, 선생님께는 월 30만 원씩만 드렸고요. 준석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년간 선생님께서 받으신 금액은 4,320만 원입니다. 68억 중에서 네, 0.6%입니다. 숫자로 보니 더 참혹했습니다. 준석이 팔짱을 꼈습니다. 선생님, 법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응. 이건 형법상 여러 죄목이 성립합니다. 준석이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첫째, 사기죄. 재개발로 없어졌다는 거짓말로 선생님을 속였습니다. 그게 사기가 되나? 당연히 됩니다. 둘째, 횡령죄. 선생님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횡령. 셋째, 배임죄. 선생님을 신뢰하고 건물 관리를 맡겼는데 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네. 딸분이 가져간 68억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준석이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세금? 건물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선생님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데 안 했다면 탈세입니다. 그럼 나도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은 몰랐으니까요. 탈세 책임은 실제로 소득을 가져간 딸분에게 있습니다. 준석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선생님,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생각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명백하고 치밀한 범죄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범죄. 제 딸이 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 준석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준석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알아요. 마음이 어떠실지. 12년이야. 12년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매일 내 앞에서 웃으면서 거짓말을 했어. 준석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석아, 네, 선생님. 나 싸우고 싶어.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지만 이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내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 당신 퇴직하면 그 돈으로 뭐 하나 해봐. 당신 명의로 된 거 하나 만들어놔.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남편이 날 지켜주려고 내 명의로 건물을 산 거야. 네. 근데 나는 그것도 지키지 못했어. 선생님,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 준석아. 저는 준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준석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이건 제 도리입니다. 준석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준석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선생님,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네. 법정에서 이기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펜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건물 등기부등본. 이건 제가 떼겠습니다. 응. 둘째, 12년간의 모든 임대료 입금 내역. 이것도 관리사무소에 공문 보내서 받겠습니다. 어제 받은 건 안 돼? 증거로 쓰려면 공식 문서여야 합니다. 그렇구나. 셋째, 세금 신고 내역. 국세청에 조회하겠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어? 선생님이 건물 주시니까 당연히 열람 가능합니다. 준석이 적던 손을 멈췄습니다. 선생님, 혹시 딸분과 나눈 문자나 녹음 같은 거 있으세요? 문자? 네. 건물이 없어졌다는 말을 직접 한 증거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이게 10년 된 폰이라 괜찮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2년 전 문자가 보였습니다. 은정 엄마 건물 투자권은 잊어버리세요. 다 날렸어요. 재개발 취소돼서 원금도 못 찾았어요. 이게 있네. 준석에게 보여줬습니다. 준석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거면 재개발로 없어졌다는 거짓말의 증거가 됩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3년 전 문자도 있었습니다. 은정 엄마 건물은 포기하세요. 사기당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돈 찾기 힘들대요. 준석이 그것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 네. 딸분이 사기당했다. 돈 못 찾는다고 명확히 말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건물이 멀쩡히 있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은정아, 너는 왜 이런 거짓말을? 선생님, 준석이 불렀습니다. 네. 앞으로 딸분과 통화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딸분이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 있습니다. 증거를? 네. 통장 내역을 지운다거나 서류를 없앤다거나. 준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들키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 그리고 가능하면 딸분 집에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서 나와? 네. 혹시라도 물리적 압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물리적 압박? 예를 들어 방에 가두신다거나 외출을 막는다거나.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은정이가 그럴까? 하지만 12년간 거짓말한 딸입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준석아. 근데 나갈 곳이 없어. 선생님, 제가 고시원 하나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고시원? 네. 임시로 한 달만 계시다가 이 일이 정리되면 제대로 된 집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 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준석이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이 11월 27일이니까 일주일 안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일주일? 네.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 법적으로 경고하는 문서입니다. 당신이 한 행위는 범죄이고 7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럼 은정이가 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준석이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각오하셔야 합니다. 딸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할 수 있습니다.
알아. 견디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가방 속 서류를 봤습니다. 68억. 12년간의 거짓말.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 할 수 있어.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준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선생님. 준석이 일정표를 작성했습니다. 11월 28일 내일 등기부등본 발급받겠습니다. 응. 11월 29일 관리사무소에 공문 발송 12년치 입금 내역 요청. 알았어. 11월 30일 국세청 조회 세금 신고 내역 확인. 그렇게 빨리 다 할 수 있어? 제가 변호사니까요. 준석이 웃었습니다. 12월 2일 모든 증거 취합 완료. 응. 12월 3일 내용 증명 발송. 그날 은정이가 받는구나. 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전에 집을 나오셔야 합니다. 언제? 12월 2일 저녁이 좋겠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싸시고요. 알았어. 준석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 명함입니다. 24시간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 준석아. 그리고 준석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니? 당장 필요하실 생활비입니다.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선생님, 준석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30년 전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 기억하세요? 이건 그 빚을 갚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준석아,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 상담이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정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12월 2일 밤 9시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 유진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유진아,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 밤에? 유진이가 가방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잠깐 산책. 가방 들고요? 응. 내일 아침 일찍 병원 가야 해서 친구 집에서 자려고.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유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요즘 이상해요. 할머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이 아이는 눈치가 빠르구나. 괜찮아. 할머니 건강해. 정말요? 응. 저는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아,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할머니. 왜 이래요? 무슨 작별 인사 같잖아요. 아니야. 금방 올게.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유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할머니가 할 일이 있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역으로 가주세요. 준석이 알려준 고시원 주소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 딸과 함께 웃었던 곳, 하지만 동시에 12년간 거짓말을 들었던 곳. 안녕, 은정아. 30분 후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고시원 간판이 깜빡거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준석 변호사님이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이명희님, 맞으시네요. 203호방입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2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내일 내용 증명 발송합니다. 힘내세요, 선생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 별이 없었습니다. 여보,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월 3일 오후 2시.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언제쯤 도착해? 내일 오전에 딸분께 도착할 겁니다. 그럼, 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알았어. 선생님, 딸분한테서 연락 오면 받지 마세요. 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대화는 저를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 네. 그리고 혹시 직접 찾아오면 절대 문 열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알았어, 준석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은정이가 알게 되는구나.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12월 4일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은정, 딸이었습니다. 준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받지 마세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진동이 멈췄습니다. 1분 후, 다시 울렸습니다. 은정, 또 받지 않았습니다. 5분 후, 또 울렸습니다. 10분 후, 또, 15분 후, 또, 오전 11시까지 20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딸이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은정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은정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은정 변호사가 무슨 말이에요? 은정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1시,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손주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할머니, 엄마가 난리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진아, 할머니는 괜찮아. 무슨 변호사가 뭐래요? 엄마가 울고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할머니가 할 일이 있어. 할머니, 유진아, 너는 공부나 해. 할머니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집에 오세요. 제발이요. 안 돼. 유진아, 할머니는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오후 3시, 딸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은정 엄마, 오해예요. 내가 설명할게요.
은정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은정 엄마가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5시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딸분한테 연락 많이 왔죠? 응, 하루 종일 견디셔야 합니다. 알아. 준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딸분 측 변호사한테 연락 왔습니다. 벌써? 네. 빠르네요. 모레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합의? 네. 돈을 얼마 드릴 테니 고소는 취하해 달라고요. 얼마래? 10억입니다. 10억?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네, 선생님. 나 합의 안 할래. 정말요? 응.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 12년간 거짓말한 거잖아. 그게 10억으로 해결돼? 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뜻을 존중합니다. 고마워. 그럼 법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알았어. 선생님 힘내세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47통, 문자 23개, 모두 딸과 사위였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열었습니다. 은정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은정아, 용서? 12년을 어떻게 용서해? 저는 문자를 닫았습니다. 12월 5일 오전 11시 고시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할머니.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이가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저는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유진아,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 핸드폰 위치 추적했어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뛰어들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유진아. 유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할머니가 왜 미안해요?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요. 유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머니, 저 다 들었어요. 뭘?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거. 엄마가 할머니 건물을, 할머니 돈을.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유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유진아.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 알아. 너는 잘못이 없어. 저는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너는 엄마 편 들어줘야 해. 싫어요. 유진아,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 편이에요, 저는. 유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없어요? 유진아, 증언이라도 할게요. 제가 엄마한테 들은 말들 다 얘기할게요. 저는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할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가봐야 해요. 엄마가 제가 없는 거 알면. 그래, 가봐. 할머니, 여기 있을 거예요? 응. 밥은 드세요? 먹어. 걱정하지 마. 유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이거, 유진아, 이건 뭐니? 제 알바비예요. 할머니 드세요. 안 돼.
내 돈인데. 할머니 받아요. 제발이요. 유진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밥 해주시고 학교 데려다 주시고. 그건 이제 제가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유진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제가 편이에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유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유진아, 넌 착한 아이구나. 12월 6일 오후 3시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딸분 측 변호사가 선생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선생님이 판단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 치매가 있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저도 알아요. 하지만 상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준서가, 나 치매 없어. 알아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도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신감정? 네.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고 선생님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언제?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알았어. 선생님, 걱정 마세요. 선생님은 정상이십니다.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치매라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은정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 준석이 고시원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가시죠. 응. 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명희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저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몇 월 몇일인지 아세요? 12월 7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입니다. 100에서 7을 빼면 93입니다. 거기서 또 7을 빼면 86입니다.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기억력 검사, 계산 검사, 판단력 검사.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제가 정상인가요?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검사 결과로만 보면 아주 정상이십니다. 정말요? 네. 77세 치고는 인지 기능이 아주 좋으십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상이래. 다행입니다. 준석이 웃었습니다. 이제 딸분 측에서 할 말이 없어졌네요. 그래.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이깁니다. 차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은정 엄마, 제발 그만해요. 우리 엄마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정아,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노을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끝까지 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2월이 지나갔습니다. 고시원에서의 하루하루는 고요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은 세면대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네. 밥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준석이 자주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식사는 하세요? 응,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재판까지 버티셔야 해요. 알아. 유진이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마워, 유진아. 엄마가 매일 울어요. 할머니를 찾아요. 미치겠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유진아, 할머니는 괜찮아.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습니다. 거리는 불빛으로 화려했지만 저는 고시원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정 엄마, 크리스마스인데 집에 와요. 제발이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1월 1일 창밖으로 불꽃놀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해구나. 78세에 이런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준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석아.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5일 함께 이겨냅시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1월 14일 저녁 준석이 고시원으로 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응. 준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이렇습니다.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첫째, 건물 등기부등본. 선생님 명의로 2007년부터 등재되어 있습니다. 응. 둘째, 12년간 임대료 입금 내역. 총 68억이 딸분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응. 셋째, 딸분이 보낸 문자. 재개발로 없어졌다. 사기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응. 넷째, 세금 신고 내역. 선생님 명의로 신고가 안 됐습니다. 탈세죠. 알아. 다섯째, 정신감정 결과. 선생님은 정상입니다. 준석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길 겁니다. 정말?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준석아.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준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께서 30년 전에 저를 살리셨잖아요. 다 지난 일인데. 아니에요. 저는 평생 못 잊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법정에서 딸분을 보시면 괜찮으시겠어요? 흔들리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준석아. 네. 나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 은정이가 내 딸이긴 해. 내가 낳고 키운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12년이야. 12년 동안 거짓말했어. 네. 내 남편이 날 지켜주려고 내 명의로 해둔 건데. 네. 그걸 다 가져갔어. 나한테는 용돈이라며 30만 원씩.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딸이 엄마한테 할 짓이 아니잖아.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안 흔들려. 끝까지 할 거야. 잘 결정하셨습니다. 준석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알았어. 일찍 주무세요. 내일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응. 준석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일 재판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어. 끝까지 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월 15일 오전 8시.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교사 시절 입었던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끝장을 본다. 9시 정각. 준석이 왔습니다. 선생님 가시죠. 응.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법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흔들리지 마.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402호 법정입니다. 준석이 말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습니다. 높은 천장, 나무 벤치들, 그리고 정면에 판사석. 왼쪽에는 원고석이 있었습니다. 저와 준석이 앉을 자리였습니다. 오른쪽에는 피고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척했습니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옆에는 사위 재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4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모두 일어나세요. 법정 직원이 말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판사가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모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부터 진술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준석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횡령 및 사기 사건입니다. 준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원고 이명희 씨는 2007년 퇴직금으로 강남구동 123번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준석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박은정 씨는 원고에게 재개발로 건물이 없어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12년간 월 평균 5천만 원, 총 68억 원의 임대료를 독점했습니다. 원고에게는 월 30만 원씩 12년간 4,32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준석이 딸을 봤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자 사기입니다. 더 나아가 세금 신고조차 하지 않아 탈세에도 해당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세요. 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건물 관리를 대신 해준 것뿐입니다. 12년간 건물을 관리하면서 수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관리비, 수리비, 세입자와의 분쟁 해결 등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은 것은 정당합니다. 준석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관리 대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계약서라도 있습니까? 딸의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구두계약이었습니다. 구두계약? 준석이 비웃었습니다. 68억을 구두계약으로 가져갔다는 말입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피고 측
더 할 말 있습니까? 딸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없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증인을 불러오세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손주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이가 증인? 유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세요. 유진이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며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앉으세요. 유진이 앉았습니다. 딸이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딸을 보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제 어머니입니다. 할머니와는요? 제 친할머니입니다. 증인,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건물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 있나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제였나요? 2년 전쯤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건물은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재개발 취소돼서 건물도 없어지고 돈도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나요? 한 달 전입니다.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유진이 딸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12년 동안 잘 숨겼는데 이제 와서 들킬 줄 몰랐다고. 계속하세요. 아빠가 할머니가 알면 큰일 난다고. 엄마가 할머니는 바보라서 모를 거다라고. 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얼굴을 묻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준석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으로 피고의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유진이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유진이 방청석으로 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최후 진술하세요. 딸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재판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만 쓰려고 했어요. 근데 카페가 잘 돼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딸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딸을. 한때는 제 품에 안겨 잠들던 딸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 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사위가 딸을 부축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합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가 퇴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멈춰섰습니다. 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줘. 12년간 내가 잘못했어. 다 돌려줄게. 전부 다. 제발. 엄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딸을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엄마, 너는 12년 동안 거짓말했어. 엄마, 내 남편이 날 지켜주려고 남긴 거 다 가져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걸어갔습니다. 딸을 지나쳐 엄마, 딸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석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응.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딸. 문이 닫혔습니다. 2주간의 침묵. 재판이 끝나고 2주가 흘렀습니다. 1월 29일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2주 동안 고시원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엄마, 제발 용서해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창밖을 봤습니다. 1월의 하늘은 잔인할 만큼 맑았습니다. 유진이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응, 엄마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우울증이래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엄마 좀 봐주세요. 유진아, 제발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월 29일 오전 10시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준석이 옆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판결 나옵니다. 응,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딸도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정이, 딸은 수척했습니다. 살이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사위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이 시작됐습니다. 판결.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1가병. 원고 이명희 대피고 박은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박은정은 원고에게 금 6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피고의 행위는 횡령 및 사기에 해당하며 형사 고발도 권고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상 판결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또 끝났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준석이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이겼습니다. 68억 전부 돌려받으세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을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딸을. 이긴 게 맞나요? 아니면 잃은 건가요? 법정 밖.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은정이가 정말 많이 아픕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도 나아지질 않아요. 매일 어머님만 찾아요. 사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돈은 다 갚겠습니다. 카페도 정리하고 집도 팔아서 전부 다 드릴게요. 제발, 은정이 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님, 아직 못 봐요. 걸어갔습니다. 사위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준석이 따라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2월 1일, 건물 소유권이 정식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준석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완전히 선생님 건물입니다.
짧은 카페는 한 달 내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68억도 분할 상환 계획이 나왔습니다. 준석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짧은 집을 팔면 15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5년간 분할 상환하겠다고 하네요. 선생님?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들으세요? 응. 들어. 괜찮으세요?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긴 게 맞나요? 예상치 못한 전화. 2월 3일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유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수면제를. 심장이 멈췄습니다. 뭐? 수면제를 많이 먹었어요. 지금 구급차 불렀어요. 어디야? 어디 병원? 대학병원이요. 할머니,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정이 옷을 입었습니다. 고시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새벽거리에 택시가 없었습니다. 뛰었습니다. 77세의 몸으로 큰 길까지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대학병원이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만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은정아, 제발, 제발. 20분이 천년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은정, 박은정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어머니예요. 3번 응급실입니다. 뛰었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액 더 넣으세요. 저는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은정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은정아, 일어나. 엄마야. 딸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엄마.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은정아, 말하지 마. 힘내. 나 너무 힘들어. 은정아. 딸의 눈이 감겼습니다. 은정아, 은정아. 의사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보호자님, 나가세요. 안 돼. 우리 딸. 간호사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커튼이 쳐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정아, 은정아. 유진이 달려왔습니다.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유진이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계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위세척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살았어요? 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후, 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정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사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은정이가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어머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버린다는 꿈을.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약을 먹어도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을 잃는 게 죽는 것보다 무서웠나 봐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정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안 가, 안 가. 오후 3시, 딸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은정아, 엄마, 꿈 아니야? 꿈 아니야. 엄마 여기 있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 알아. 나 죽고 싶었어. 엄마 없이는 바보야. 왜 그런 생각을.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벌 받아야 해. 은정아, 12년간 내가 한 짓 용서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나 교도소 갈 거야. 뭐? 형사 고소 당했잖아. 판사님도 권고했고. 은정아, 그건 엄마, 내가 가야 해. 그래야 진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월 5일, 딸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경찰서 갈 거야. 은정아, 자수할 거야. 딸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유진이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유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벌 받아야 해. 사위도 말렸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재혁아, 이게 맞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저는 딸을 봤습니다. 달라진 딸을. 은정아, 정말 그럴 거니? 네, 엄마. 후회 안 해? 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그날 저녁,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딸분이 자수했다고 합니다. 알아. 선생님, 그런데. 응? 선생님께서 탄원서를 쓰시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탄원서? 네. 피해자인 선생님께서 용서한다는 내용을 쓰시면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준서가. 네. 나 탄원서 쓸게. 정말이십니까? 응. 그래도 내 딸이야. 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선생님. 2월 7일. 저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탄원서. 저는 피해자 이명희입니다. 피고인 박은정은 제 딸입니다. 딸은 12년간 저를 속였습니다. 68억이라는 큰 돈을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했고 배신감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펜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딸입니다. 제가 낳고 키운 딸입니다. 딸이 죽으려 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이명희. 서명을 했습니다. 준석에게 탄원서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준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니까. 2월 20일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딸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수갑을 차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죄를 인정합니까? 네. 전부 인정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딸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진심이었어요. 엄마를 사랑했다는 것.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은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탄원과 반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3년간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한다. 이상 집행유예. 딸은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딸이 무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이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저는 딸을 봤습니다. 은정아, 네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하자.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요.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 네. 그리고 너희 힘으로 살아. 네. 건물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건 내 아버지가 날 위해 남긴 거니까. 당연해요, 엄마. 68억도 천천히 갚아. 네, 엄마. 평생 걸려서라도 갚을게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딸도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월 1일, 봄이 왔습니다. 저는 건물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준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파시는 거예요? 응.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월 5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준석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돈이 뭐 그리 중요해? 이 나이에 돈 벌어서 뭐해? 선생님,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어. 준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을 하실 건데요?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학재단이요? 응, 나처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잖아. 그게 내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야.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준석아,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제가 법률적인 부분은 다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3월 15일. 건물이 팔렸습니다. 185억.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130억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봤습니다. 130억.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인가? 준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중에서 얼마를 장학재단에 쓰실 거예요? 100억? 네, 100억이요? 응. 나머지 30억은 딸한테 10억, 유진이 학비로 5억, 나머지는 내가 쓸게. 선생님, 딸분한테도요? 그래도 내 딸이야.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잖아. 준석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해? 그냥 엄마일 뿐이야. 4월 1일, 이명의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사무실은 준석이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선생님, 제 사무실 한쪽을 쓰세요. 준석아, 고마워. 제가 감사하죠. 재단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작은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생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딸도 왔습니다. 사위와 유진이도 함께.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은정아. 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살도 오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우리 카페 정리했어요. 그래. 이제 작은 가게 하나 얻어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잘했어. 엄마가 준 10억은 안 쓸게요. 왜? 자격이 없어요. 그냥 유진이 학비로만 쓰고 나머지는 엄마 드릴게요. 은정아, 엄마,
우리 이제 우리 힘으로 살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로부터 1년 후, 딸 은정이는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합니다. 손주 유진이는 장학금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명의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건물을 매각한 돈 중 100억으로 만든 재단입니다. 가난하지만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남편 사진 한 장. 여보, 당신이 남긴 거 잘 썼어요.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77세에 배신당하고 78세에 싸워 이기고 79세에 용서했습니다. 돈은 돌아왔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딸의 진심 어린 참회, 손주와의 더 깊은 유대, 그리고 200명의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복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되 미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제가 77세에 배운 인생의 교훈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7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신당해도 일어설 수 있고 용서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